64페이지에 5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인데 이 부분은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되는 케이스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라는 부분이라요. 알겠어요? 그러면 제목에서 딱 벌써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봐요. 등록은 이미 했는데 그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 중개업을 수행하면은 무슨 중개업이 되는 거다?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럼 무등록 중개업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걸 알면 되는 거라.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점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아까 대인적 성격의 등록상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또는 해산하게 되면은 등록에는 소멸. 그래서 사망 또는 해산한 이후에 중개업을 계속하면 무슨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그 다음에 무슨 취소? 등록 취소 처분. 법을 위반해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 중개업을 계속해도 무등록 중개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신고? 폐업 신고. 폐업 신고가 수리되면은 등록일이 소멸되고 그 후에 중개업을 계속해도 무슨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세 가지 등록이 이렇게 소멸되는 사유를 알면은 끝난 문제라요. 알겠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중개업을 해도 무슨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면은 틀림이 없다. 근데 옛날에 이 국어적 장난을 친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한 상태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신청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무슨 중개업이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등록 신청했지. 아직 등록 처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런 게 국어적 장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국어적 장난, 여러분들이 말장난이 심하다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보이는 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수험생들 눈에. 그 많이 보이게끔 출제하는 이유는 뻔해요. 우리 수험생들의 상당수가 뭐다? 국어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국어가 약한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장난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난이도 높은 거다 낮은 거다? 낮은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 수험생들이 그런 말이 많아요. 알겠어요? 그런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이 쉬는 시간 같은데 질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책에서 이렇게 봤대. 알겠어요? 제가 강의한 내용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내용을 어디 책에서 봤대. 그럴 리가 있나? 그래갖고 책 가와보세요. 가와가 제가 읽어보면 이 학생이 잘못 읽은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벅적벅적 긁고 그때는 왜 그렇게 봤지? 이거 하고 돌아간다. 그런 수험생들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알겠어요? 그런 분들이 꼭 보면 3년씩, 4년씩 간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방갈로 1번 제목이 뭐예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주의를 좀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거 세 번째 줄 끝에 한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무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무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취소 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적어 놓는 이유가 안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정확하게 다 못 돌리기 때문에 이런 지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O다 X다? X인데 맞는 거 같거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밑에서 5번째 줄로 가봐요.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하는 말이 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산해도 등록 취소 사유 아이가? 그럼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누가 대표자이었던 자가 취소 처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뭐를 반납한다?
등록증을 반납, 그걸 동그라미 쳐요. 등록증을 반납하는 규정은 있어. 이게 폐업신고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뭐다? 등록증을 반납하는 거거든. 근데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도 등록이 취소되거든. 이때는 또 등록증 반납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찌됐든 사망이나 해산은 폐업신고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등록 취소 처분은 내려질까 인가 봐. 그러면 그 등록 취소 처분 내리면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데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면은 등록증 반납 규정이 있는데 사망으로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또 반납 규정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 점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그래서 자 시험 지문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망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망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OX, X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방갈로 2번 등록 취소 처분도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설명해버렸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줄에 가봐요. 끝에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등록의 효력은 유지된다 안 된다? 유지되는 거다 이 말이지. 등록 취소 처분 받아야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지 업무정지 처분 받았다고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휴업 신고했다고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만약에 행한 경우에는 재개 신고 의무 위반으로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돼 있고 뒤에 가서 공부해 보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괘씸죄로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가서 공부하는 걸 끄집어들이가 같이 종합해 놓은 거예요. 방갈로 3번에 폐업신고가 수리되면 등록 효력은 소멸되는 거 됐고, 알겠어요? 양갈로 2번에 이제 무등록 중개업은 정리해 봅시다. 애시당초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도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런데 등록 효력이 소멸된 후에 중개업을 행하는 경우도 뭐 무등록 중개업이라 할 거고,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면은 형사처벌 사유로서 몇 년짜리다? 3년짜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등록한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무등록 중개업을 행한 사람은 등록 취소 대상이 되지도 않고 업무 정지처분 대상도 되지도 않아요. 그 행정처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사고발 사유에만 해당되는 거다라는 걸 적어놓은 건데 표는 이때까지 공부한 걸 정리해 놓은 거죠. 그렇죠. 제가 임의적으로 원시적 무등록 중개업과 무슨 중개업으로 구분해가 후발적 무등록 중개업으로가 구분해가 정리를 해놓은 거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후발적 무등록 중개업 사례잖아요. 등록의 효력이 뭐된 후 소멸된 후 중개업을 행하는 사례. 애시당초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면 뭐 원시적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제 임의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뒷페이지로 가봅니다. 판례가 3개가 소개되어 있는데 알겠어요? 3개 소개되어 있는데 다른 교재들은 알겠어요? 자꾸 판례를 생략하는 교재가 많아요. 1번 판례는 웬만한 교재들은 다 수록을 하고 있는데 2번 판례와 3번 판례는 막 생략하는 교재도 많네. 알겠어요? 아무래도 필자들이 알겠어요? 그 판례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보니까 어려워가 생략해버리기나 뭐 그래. 알겠습니까? 1번 판례는 알겠어요? 이 부분을 줄 거야 됩니다. 자, 5번째 줄 끝에 보면은 중개대상물 줄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 그걸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중개 보수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안 받았다는 소리예요? 안 받았다는 소리죠. 근데 이 사람은 무등록자야. 무등록자야. 무등록자인데 중개 보수를 뭐다? 중개 보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고 중개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개업이다, 업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등록은 맞는데 보수를 안 받고서 중개를 했기 때문에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등록 중개 행위일 뿐이야.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소리라요. 그런데 보수를 요구하다가 끝이 딱 하니까 요 무등록 중개업의 미수로 볼 수는 있다, 없다?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형법정지의 원칙상 미수로도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미수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거든. 처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는 원칙적으로 기수를 처벌합니다. 알겠어요? 미수는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모든 범죄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수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 미수를. 그 처벌하는 경우라는 것은 해당 법에 미수도 처벌한다라는 규정을 둘 때만 처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 미수 가잖아요. 살인 미수를 처벌하는 이유가 뭐고 이리 물으마. 알겠어요?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고 이론적으로는 어렵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나 간단하게 여러분들 우리 형법이라는 법에는 살인죄만큼은 미수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기 때문에 살인 미수는 처벌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 판례가 줄건한 거 위주로 읽으시면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 돼요. 자 봅니다. 여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불법으로 중개업을 해. 알겠습니까? 합법이 아니고 뭐 불법으로 중개업을 해. 근데 일을 잘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요 사람한테 뭐 했다? 중개 의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뢰인이 아닙니까? 그렇죠. 의뢰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중개업을 한다? 불법으로.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 받는 불법이다 쳐봐요. 알겠습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쳐봐요. 알겠어요? 그럼 불법 아닙니까? 형사처벌 대상이죠? 맞죠? 근데 그 사람한테 이 고객이 의뢰를 한 거예요. 이 의뢰인도 처벌한다 뭐 한다? 불법으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그 사람한테 의뢰를 한 의뢰인도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의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중개 의뢰 행위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우리 형법의 논리로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번 판례 보면 마지막 줄 한번 봐봐요. 마지막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중개 의뢰행위 그 자체는 위 처벌 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나서 그래서 중개인과 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별되어 존재하는 이상 의뢰인의 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 하는 거.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근데 공동정범 하는 거는 형법상의 전문 어려운 용어라서 그 표현까지는 뭐다?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 불법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그 중개업자에게 의뢰행위 하는 자체, 그 자체를 처벌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건 꼭 알아놔야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아시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에 나왔는데 제가 피해자의 중개업이라는 걸 무슨 중개업이라고 메모해 놓은 거다?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메모해 놓은 거라요. 무등록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 무등록 중개업은 불법 행위에 대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중개 업무는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다 아니다? 아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중개 업무를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없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의 중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항상 이런 관점도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폭행죄다, 상해죄다, 살인죄다, 알겠어요? 강간죄다, 무슨 죄들 있잖아? 그런 죄들은 다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해가 처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살인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에이? 사람의 생명을 뭐다?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그 살인 범죄는 처벌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죠? 절도죄라는 범죄를 규정해가지고 처벌하는 이유는 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재산이 내 재산, 남의 재산? 남의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타인성 가는 걸 뭐다?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라는 것을 만들어가 처벌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상해죄 가잖아? 상해죄라는 걸 법규정을 만들어가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뭐를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신체의 생리적 뭐다? 완전성. 알겠습니까? 생리적 기능의 뭐다? 온전성. 이런 걸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침해하는 행위는 범죄시 여겨가지고 처벌하자. 이렇게 해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다 보호법익이라고 그러는 거야. 보호법익. 알겠어요?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도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것은 뭐다? 재물의 타인성 가는 게 보호법익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뭔 이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뭐 범죄로 규정해가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근데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갈로 3번에 무등록 중개업과 보수청업권은 아까 이야기를 했죠? 알겠습니까? 중개업을 했느냐, 중개를 업으로 하지 않았느냐, 무등록자가. 거기에 따라서 보수 직업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볼 거냐, 무효로 보지 않을 거냐, 그거 달라진다는 점이죠. 공부 다 됐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로 갑니다. 68페이지에 가면 2절에 등록의 결격사유 등 해놨어. 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관로 안에 똑같은 말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적어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격사유는 12가지를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12가지 중에 한 가지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없다? 등록할 수 없다.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 소리고 등이 될 수도 없다. 하는 말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중개회 총사 뭐하는 사유다라는 소리입니다. 뭐하는 사유다라는 거야. 그런데 1번에 결격사유에 의해가지고 세 줄은 아까 공부했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결격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은 뭐 관계기관에 조회해서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세요? 그 밑에 적어놓은 게 어떤 걸 적어놨느냐면 아까 설명 다 했던 거예요.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아주 결격사유는 공부 안 했습니다. 그렇죠? 12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해당되면은 무슨 사유다? 절대적 등록 취소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결격사유의 효과죠. 효과. 알겠어요? 그게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업하는 도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될 일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잡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뭐다? 사원 또는 임원이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잘 봐요. 한 단계 공부를 생략하지 말고 이렇게 포함시킬 겁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 누가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사원 임원이. 그러면 법인 자체가 뭐다?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법인 자체는 개업공인중개사라 아니라 여기 개업공인중개사잖아. 맞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됐으니까 뭐고?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잖아.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래 되는 바람에 법인의 등록이 취소되잖아요. 그 몇 월 이내 해소, 2월 이내 해소하면 등록 취소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라는 게. 그러면 알았어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나 뭐다? 또는 중개보조원이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알았어요. 요거 공부할 필요 없어. 알겠지? 절대 등사이고 뭐 업무 정지 처분 사유 이래 되는 거다.
이것도 지나치다 안 지나치다? 지나치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단계 더 공부를 하는 게다. 이 부분이. 요거.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법인 자체, 즉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인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돼가 법인의 등록이 뭐 된다? 취소된다. 이렇게 요걸 생략하지 말고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왜 요 말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왜 요 말이 들어가느냐?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하는 말이 들어가느냐? 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77페이지로 가봐요. 77페이지 가면은 결격사유 마지막 12번 한번 읽어봐. 누구 중에 사원 또는 임원 중에 1호 내지 11호의 어느 한 해당하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돼 있잖아. 끝에 법인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바람에 누가 결격자가 됐다? 법인이. 그 말이잖아. 봐봐.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누가?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된다. 근데 그 법인 자체는 개업공인중개사잖아.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말을 생략하지 말고 공부를 해요. 임원 중에 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누가 결격사유가 된다? 법인 자체가. 요 12번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딱 합니다. 다시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68페이지 공부는 다 끝나버렸어요. 알겠어요? 이거 설명한 게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게 68페이지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러면 69페이지를 봅니다. 알겠어요? 그 네모 박스 안에 거는 시험 출제된 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없는데 지우지는 말고 놔둡니다. 나중에 문제 풀다가 문제가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이걸 한번 보고서 공부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일 위에 거부터.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마? 결격사유에 해당되마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다. 그걸 딱 기억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몇 가지다? 12가지다. 말이지. 자, 그래서 69페이지에 2번에 결격사유 구체적 내용 12가지를 알아보러 들어갑니다. 1번에 미성년자 이렇게 있죠? 미성년자. 시커멓게 칠해진 것 때문에 위에 보충학습을 적어 놓은 거야. 근데 아직 출제된 바가 없어. 알겠지? 출제된 바가 없어. 이런 논리거든. 그냥 들어봐봐요. 자, 봐봐요. 요 문장을 딱 대시기 봐봐. 결격사유가 12가지 되잖아. 1번이 뭐고? 1번이 미성년자. 그러면 미성년자로 바꿔 너가 읽어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누가 되면? 미성년자가 되면 결격사유 맞나? 맞죠?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맞나? 맞죠? 아닌 거라. 그게. 왜? 회춘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미성년자가 아니잖아. 아닌데 성년자인데 영업하다가 미성년자 해당 안 되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해당될 리가 없는 결격사유야 그게. 그래서 시커멓게 처리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지금 공부하면 힘들어져. 여러분들은 고마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마? 결격사유에 해당되마 무슨 취소다? 절대적 취소다. 이거 아는 게 지금 급선무야. 알겠어요? 근데 이 결격사유도 빠지는 결격사유가 있다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게 1, 7, 8, 9, 10 시커멓게 칠해놓은 것들 빠지는데 아직 시험 문제 물은 적은 없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지식이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걸 싹 보면 뭐다? 더 쉬워져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미성년자 그 자체는 결격사유다. 그 자체는. 그렇죠. 민법의 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이 19세라 하는 건 알죠? 알겠습니까? 됐고, 알겠어요. 그런데 민법에는 혼인에 의한 성년 의제 규정이 있나 없나? 있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지만은 그 민법의 논리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를 해석할 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안 한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법조문에 되어 있는데 민법은 수년 전에 개정이 돼가 이 검치산자를 무슨 용어로 바꿨다?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를 뭐로 바꿨다?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글자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근데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가정법원으로부터 무슨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피성년 후견인인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누굽니까? 피한정 후견인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으면,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벗어난다? 벗어난다.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으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표현을 좀 익혀야 된다. 표현을. 시험 출제 지문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알겠어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외웠다시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 용어를 써가 시험 지문 낼 수도 있어. 그러면 쉬워져, 시험 지문이. 그럼 제가 지문을 길게 만들어 볼까요?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그러세요.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기 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이리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는, 이칸만, 그 누구는? 피성년 후견인은 이 소리거든. 에이?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피성년 후견인 아닙니까? 그래서 결격사에 해당된다 하면 이리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용어인 검치산자, 한정치산자는 용어는 익숙해져 있지만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에 대한 표현이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하게 봐두시라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옛날 방식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검치산자가 누굽니까? 옛날 민법에 검치산자가 누굽니까? 물으면은 이렇게 답하면 정답이에요. 법원으로부터 검치산 선고를 받은 자. 이렇게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검치산자의 신분을 언제 벗어납니까? 이리 물으면? 아니요. 옛날 표현대로면. 법원으로부터 검치산 취소 선고를 받으면 벗어나는 거야. 그렇게 표현을 썼더랬다. 그러나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제도로 바뀌면서 표현이 뭐 취소 선고 뭐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으면 피성년 후견의 신분에서 벗어나가 결격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표현을 익히라라는 소리야. 표현을. 알겠어요? 그 상태는 민법에서 한번 설명을 하는데 민법에서도 시험 출제거리로는 자용 안 할 건데 이 과목에서도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검치산자라고 하고 어떤 상태의 사람을 한정치산자 하느냐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은 심신상실 하는 말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심신박약 하는 말 들어봤다 안 봤다? 들어봤다.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를 알겠어요? 법원에다가 검치산 선고 청구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청구를 해가 법원이 검치산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된다? 검치산자가 되고 심신박약 상태에 있거나 알겠어요? 재산의 낭비 등으로 가정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알겠어요? 한정치산 선고 청구를 합니다. 알겠어요? 청구를 해가 법원이 한정치산자다라고 선고하면은 한정치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치산자의 상태, 한정치산자의 상태는 정신적인 변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무슨 자? 검치산자. 왔다 갔다 그러는 사람은 한정치산자. 그런 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피성년 후견이다, 피한정 후견이다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정신적 변별 능력이 좀 없거나 모질하는 사람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검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쓰던 시절에는 우리가 법대 댕기면서 우스갯소리로 정신 외출 정색하는 게 있고 정신 외박 정색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하다? 외박이. 그럼 외박 정색은 어디 쪽으로 가고 검치산 쪽으로 가고 외출은 다시 들어올 끼니까 알겠어요? 그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하여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 신체에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신상실 할 때 심신 하잖아. 심신. 심자는 마음 심자를 쓰는데 그 다음에 신자는 몸 신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몸 신자를 써버리면 장애인들도 뭐다? 한정치산자, 검시산 선고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몸 신자를 쓰는 게 아니고 귀신 신자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인 거야.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뭐다? 정신적인 변별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잣집의 자식들은 뭐다? 멀쩡한 부모님보다 돈 탐나가지고 멀쩡한 부모님을 짝짝꿍해가 어디 집어넣어본다. 정신병은 집어넣고 검치산자 만들어버리잖아요. 알겠습니까? 검치산자 만들어버리면 뭐다? 구체에서는 알린이 따로 정해지는 거고 그 자식이 하는 거다. 자, 69페이지 3번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되어 있습니다. 복권만 동그라미 쳐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인데 뭐가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복권되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없는데 보면 뭐다? 당연 복권 사유가 있고 신청에 의한 복권 사유가 있는데 당연히 복권되든 신청해서 복권이 되든 복권되기는 마찬가지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만 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복권이 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아시면 돼. 그러세요. 그 다음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러세요. 동그라미 4번은 따로 별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결격사유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나누어서 설명하자 해서 가, 나, 다로 나누어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가는 요 문장부터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고 하는 글자 앞에 이런 말이 없잖아. 이 법에 위반하여 다른 법에 위반하여 이런 말이 있나 없나? 없죠. 그럼 어느 법을 위반했던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 무슨 사유가 되는 거다? 결격 사유가 되는 건 틀림없고 금고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상 하는데 금고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면 돼. 듣기만 들어도 됩니다. 금고 이상 실형 가게 되면 징역형하고 사형을 말하는 건데 사형은 논할 실익이 없다고 보고 금고 이상 실형 하면 금고형하고 무슨 형을 말하는 거다? 징역형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금고형은 뭐고 징역형은 뭐냐? 그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 구금생활하는 형벌이면 똑같습니다. 근데 금고형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징역형은 뭐 한다? 일까지 하는 형벌을 징역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1번 사형부터 몰수까지 9번까지 쭉 적어놓은 거 안 해도 돼. 이걸 한번 보면서 금고 이상 하는 게 뭐와 뭐를 말하는 거다? 사형, 징역, 금고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알겠어요? 마지막 줄 한번 봐요. 가에.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뭐된 자는 기소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출된 바가 있는데 알겠어요? 국어 장난인 거예요. 기소됐다 하잖아요. 기소됐으면은 이제 재판 청구 당했다라는 소리인데 실형 선고 받았나 안 받았나?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될 리가 없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다. 그다음 나 봅니다.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걸 이제 따져보자라는 건데 집행 종료의 의미에는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까지 뭐해서 해석해라? 포함해서 해석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집행 종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형기 종료로 인한 무슨 석방? 만기 석방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만기 석방일이 집행 종료일이 되는 거고 만기 석방일로부터 몇 년 지나마? 3년 지나마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간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가석방 제도 하는 게 있다 하는 건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가석방. 가석방의 가짜는 미리 가짜입니다. 알겠어요? 미리 가짜. 그러니까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석방하는 게 가석방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가석방 처분을 받게 되면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도 먼저 설명합니다. 가석방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가석방 처분을 받으면 무슨 기간이 있다? 가석방 기간인데 이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면은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봐줍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몇 년 더? 3년 더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면. 자, 시험 지문 하겠어요. 징역형이나 검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 처분을 받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O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가 아무도 없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 다 합니다. 자, 칠판 또 봅니다. 알겠어요? 어느 책이든 이렇게는 설명을 다 해요. 우리가 이제 징역 또는 검거형의 선형 선고를 받고 가석방을 논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징역이나 검거형은 무기도 있고 뭐도 있다? 유기도 있다라는 게. 무기형 선고받은 사람도 가석방 처분이 됩니다. 이 사람도 가석방 처분이 됩니다. 그럼 가석방 처분받고 풀려났잖아? 10년 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잔영기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경과되고 잔영기가 경과되면은 무기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유기형의 집행이 종료돼 간주해 줘요. 몇 년 더 지나야 된다? 3년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요 10년 가는 게 있고 요 잔영기 가는 게 있죠? 이걸 갖다가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니까 위에 요 10년 잔영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교재는 다 써요. 근데 수험생들이 10년 외우고 잔영기 다 외워놨는데 실전 시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시험 지금 나와버리는 거야. 10년도 안 나오고 잔영기도 안 나오고 징역형이나 검거형을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무슨 기간이 경과되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고 3년이 더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오케이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한 책에는 10년 잔영기가 지나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고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그 가석방 기간이라는 게 바로 요 기간을 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기간은. 그러면 결국 봐봐요. 결국 가석방 제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3년 만에 가석방 처분받아가 풀려났어요. 그럼 가석방 기간이 몇 년이고? 2년이잖아. 그러면 2년은 교도소 내에 구금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돼 있잖아. 3년은 교도소에 구금생활을 했죠. 그럼 어찌됐든 세월은 몇 년이 지났노? 5년이 다 지난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럼 5년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석방 제도라는 것은 알겠어요? 형기의 일부 기간은 교도소에 구금 생활하고 가석방 기간 동안은 교도소에 구금 생활을 안 한다라는 것뿐이지 지가 선고받은 형기는 다 마쳤나 안 마쳤나? 마치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석방 처분받으면 잔영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무기니까. 그래서 법에서 획일적으로 몇 년으로 못 박아 놨었다. 10년으로 못 박아 놨은 거야. 10년 지나면 무기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해가 그때부터 3년 더 지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말도 책에는 적어놨는데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 중요한 건 아닌데 유기는 만약에 30년 징역형 선고 받았어요. 30년. 그럼 15년 만에 가석방 처분받아고 풀려났어요. 잔영기 얼마고? 15년이잖아. 잔영기가 15년이잖아. 10년으로 단축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유기형에 있어서 가석방 기간이 이 잔영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놨어. 알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까지 물어보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다로 갑니다. 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것도 결격사유에서 해야 됩니다. 면제됐다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 형법상으로는 집행이 면제되는 사유는 몇 가지다?
세 가지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째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 그 표현을 줄짝 꺼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흔하지 않아. 죄가 됐던 것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바뀐 법에 따르면 죄가 안 되는 경우 그런 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간통죄가 그런 사실이 형상이 발생해 버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바뀐 법률이 시행되는 날 면제가 돼가 풀려나거든. 그럼 바뀐 법률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몇 년 지나마 3년 지나마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현실적으로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들이 잘 활용을 안 합니다. 둘째,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라고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 시효완성 동그라미를 딱 치면 됩니다. 그러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집행 면제가 되거든. 완성된 때로부터 몇 년 지나면 된다 그러면 3년 지나면 된다. 이 시효완성하는 게 뭐냐면은 민법에서 공부했는 소멸시효 제도를 빗대가 이해하면 편해요. 소멸시효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권리에 따라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해야 되는데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고 시효기간이 종료되면은 시효완성으로 권리는 뭐 해버린다? 소멸해버린다라는 거거든. 우리 형의 시효하는 것도 민법의 그 소멸시효하고 이치가 비슷해요. 형의 시효하는 거는 법관이 형벌을 선고했으면 선고한 형은 그 다음 단계로 뭐 하는 겁니까? 집행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잖아. 집행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야. 집행권이라는 권리는 검사가 가집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 그 집행권이라는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집행권이라는 그 권리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가 시효기간이 다 달리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시효기간 내에 집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기간이 경과돼 버리면 형의 시효완성으로 집행 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집행권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왜 없느냐면 집행권을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 검사가 갖고 있는데 검사가 공무원으로서 월급 높 받아보면서 자기의 권리를 뭐다? 시효기간 내에 행사 다 한다 안 한다? 하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의 시효기간이 완성될 일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를 이해만 하기 위한 사례로 사형 선고를 법관이 내렸으면 사형 집행을 누가 한다? 검사가 하는데 그 사형이라는 형벌의 집행 시효기간은 30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 검사가 몇 년 내에 집행하면 된다? 30년 내에 집행하면 되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집행을 안 하면 30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완성되면은 집행권이 소멸해가 면제, 그래서 석방 이렇게 된다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출제자들이 자주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틀리라고 낼 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은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시험 지문을 낼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뭐다? 점검은 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이름은 무슨 사면을 받은 자? 특별 사면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특별 사면이 있게 되면 바로 집행 면제가 됩니다. 특별 사면 1이 바로 집행 면제일이 돼. 그때부터 몇 년 더? 3년 더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보충학습도 알아놔야 돼. 특별 사면이 아니라 무슨 사면?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집행 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놨어요. 형선고 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권을 소멸시켜버리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반 사면을 받으면은 아시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신분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3년 경과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라.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일반 사면 받아버리면 금고 이상 실형선고 안 받은 자나 마찬가지가 되어보기 때문에 3년 지날 것도 없이 적시가 되는 거예요. 적시를 동그라미 딱 지나면 돼.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어. 일반 사면은 적시고 특별 사면은 몇 년 지나야? 3년 지나야.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냥 외웁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고 일반 사면은 적시 이렇게 외웁니다.
알겠어요? 그 특별사면은 왜 3년 지나야 되느냐? 이리 물으면 답을 뭐예요? 왜 3년 지나야 됩니까? 이리 물었을 때 답은 이라면 돼요. 특별사면의 효력이 무슨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 면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 면제된 후 3년 지나야 된다 않겠나요? 그 3년 지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반 사면 받은 사람은 왜 즉시 결계사에서 벗어납니까? 이리 물으면 일반 사면의 효력이 금고 이상 실형선고 받은 사람을 금고 이상 실형선고 안 받은 사람으로 되돌려버리는 효력이 있으니까 3년 지날 필요 더 있느냐? 즉시 결계사에서 벗어난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기억 못 하더라고. 그렇죠? 자, 그럼 됐고, 뒷페이지 72페이지에 표로 이때까지 공부한 걸 다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참고해서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5번째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하는 거는 똑같고 집행유예 동그라미 치고 그 유예기간 중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럼 어찌됐든 집행유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기간이다라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유예기간이 몇 년인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안 외워도 돼요. 시험 지문에서 출제하시는 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유예기간이다 판단하면 돼요. 네 번째 줄에 이런 말 해놨잖아.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유예 기간이 같다 다르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징역 1년에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유예 기간이 얼마다? 5년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징역 1년에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은 사람은 그러면 유예 기간이 얼마다? 3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어요? 그런데 주의를 좀 기울일 게 있는 것이 알겠어요? 마지막 줄로 가봐요. 5번의 마지막 줄에 가면 옛날 부동산 중개법 시절에는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사유로 규정한 바 있었으나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삭제가 돼가 선고유예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선고유예 그 동그라미 딱 지듭니다. 그러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하는 거고 집행유예는 뭐? 집행을 유예하는 거야. 그러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경과돼 버리면은 3년이든 5년이든 유예기간이 경과돼 버리면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켜버려요. 형선고의 효력.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뭐 유예기간만 지나면 3년 지날 것도 없이 결격사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이 2년으로 못 바뀌어져 있는데 유예기간 2년이 지나버리면 잘 들어봐봐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소하는 거는 공소 제기를 말하거든. 그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공소 제기 됐다 안 됐다? 안 됐. 기소 안 된 것으로 간주해버려요. 알겠습니까? 기소 안 됐으니까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은 일도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선고유예 기간 중에도 결격사유를 처리해가지고 중개업에 종사 못하도록 했는데 2002년도인가 3년도 이때쯤에 법무사법, 변호사법 이런 걸 다 개정해가 여러분들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에도 보면은 결격사유 하는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알겠어요? 그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게 다 있었거든. 근데 그 법무사법, 변호사법을 개정해가 그쪽에서 삭제를 시켜버렸어요. 이제 결격사유가 아니다 하면서.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서 빼버렸어. 알겠습니까? 그래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결격사유를 봅니다. 자격이 취소된 후 몇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건 뭐 해석할 것도 없이 쉽죠. 그런데 주의할 건 앞에서 공부했는데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에 응시도 못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요 사유는 그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설명이 좀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보충학습까지. 알겠어요? 보충학습까지. 자, 칠판 봅니다. 이거는 공부가 웬만큼 되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시험에 내면은 틀리는 경우 많습니다. 어려운 주제. 출제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무슨 증이 있다. 자격증이 있다 이 말이지. 무슨 증이 있다. 등록증이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결격사유로 이걸 공부하죠.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결격사유다 하면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응시 뭐한다 하는 것도 들어서 공부했는데, 알겠어요? 대부분의 교재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버려요. 알겠어요? 하여튼 간에 조금 수험생들이 난해하다, 어렵게 이해될 부분이다 싶으면 막 빼버리는 게 너무 많아. 알겠어요? 교재에서. 알겠어요? 그까지 그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든 왜 있든 간에 내면 수험생들은 본 적이 없어가 틀려버릴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신분이 두 가지다라는 거지. 한 사람 아닙니까? 자격이 취소되면은 등록이 취소될까 말까 이걸 따져봐야 돼. 역으로 또 등록이 취소되면은 알았어요? 자격이 취소될까 말까 이걸 또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무슨 소리였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꼭 기억해라 하는 거 한 가지 있었는데 잘 봐요. 다시 적어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무슨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런데 뭐가 취소됐대요? 자유 취소됐대요. 그럼 무슨 사유고? 결격사유 아이가 지금. 결격사유가 누가 결격사유가 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그건 뭐고? 등록은 취소. 뭐 물음표 달기 어디 있나?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격이 취소되면은 무슨 사유에 해당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왜 된다? 취소된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격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물었어. 취소된대. 맞췄잖아? 그래 왜 취소되는데요? 이리 물으니까 맞추긴 맞췄는데 왜 취소되는데? 자격증이 날아가는데 등록이 당연히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답은 맞췄지만은 설명이 맞나? 안 맞잖아요. 그런 설명은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등록이 취소되는 근거가 뭐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이것마저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는 더 어렵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될까 말까라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알지? 이거는 제가 물은 거는 자격 취소되나 안 되나를 물은 거 아이가. 그럼 뭐부터 떠올려야 돼요?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취소 사유를 떠올려 봐야 될 거 아닌가 봐.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가 34조에 가면은 4가지로 돼 있거든. 35조에 가면은. 그럼 그 4가지가 기억이 나야 돼요. 안 나면 이거 답 못 찾아. 이게 떠올라져야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4가지 떠올라집니다. 이제 기억이.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뭐 자격을 취득했다. 자격증을 뭐 했다? 양도 대여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 했다? 업무를 수행했다. 괘씸죄죠? 그렇죠. 근데 이 법을 위반해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가 무슨 형 선고받았다? 징역형 선고받았다. 이게 자격취소 사유로 돼 있거든. 35조에. 그럼 제가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될까 말까요? 이리 물었잖아. 그렇죠? 그럼 답을 외워야 되겠어요. 이 4가지가 자격취소 사유인데 이 등록 취소된 경우하는 말이 있나 없나? 없잖아. 없다고 해가 자격증 취소 안 된다 하고 단정 지면 안 되는 거야. 요 등록 취소에 원인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등록 취소에 원인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그 원인이 등록 취소 원인도 되고 자격 취소 원인도 되면은 자격증 날아가는 거고 이 원인이 등록 취소 원인만 되고 자격 취소 원인이 안 되면 자격증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런 논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이 지금 등록 취소 원인을 제가 이야기해 줬나? 안 해줬잖아요. 질문할 때. 그냥 등록 취소되면 자격이 왜 됩니까? 물었지. 등록 취소의 원인을 제가 제시를 안 해줬잖아. 그러면은 답은 뻔한 거예요. 그거는 자격 취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야.
그 왜 그러나 다시 질문하마. 그거는 등록 취소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세워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사례 문제로 어렵게 만들어 볼까? 잘 봐요. 등록 취소 원인을 갖다 제가 이리 적어 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사람이 영업하다가 이 법을 위반했어. 이 법을 위반해가 징역형 선고받았어.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맞습니까? 이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해가 징역형 선고받았어. 등록 취소 사유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활용이 안 된다. 자, 봐봐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다가 뭔 사유 해당되면 결격사유 되면 등록 취소라며. 이거 결격사유가 결격사유가 아이가. 결격사유 맞죠? 권고 이상의 실형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법이 봐든 다른 법이 봐든 징역형 선고 받으면 권고 이상 아이가. 그럼 이 결격사유 아이가. 결격사유 됐으니까 등록 취소 맞나 맞나? 맞지?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나 안 되나도 물었잖아? 근데 저기 요도 딱 있네. 맞죠? 그럼 요거는 자격증도 취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요걸 징역형을 갖다가 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싹 바꿨어. 알겠어요? 이 법을 위반해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입니까? 아닙니까? 76페이지 봐요. 76페이지 저 위에 11번이 뭐고?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맞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거 결격사유 맞아 안 맞아요? 맞지? 그럼 이 논리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되나 안 되나? 되죠?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뭐 이건 징역형인데. 벌금형 갖고는 안 되잖아. 이런 게다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요 징역형 가는 글자를 300만 이상 벌금형으로 바꿨잖아. 이 단어를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달라지는 문제잖아. 알겠어요? 이 연습만 해야 돼요, 이거는. 알겠어요? 꼭 이 사례가 나오란 법도 없어. 다른 사례로 만들 수도 있는 게 있는데. 알겠습니까? 이쪽은 쉬워요, 오히려. 거꾸로가 어렵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출제위원이 이걸 내용만 안다면은, 연구회가 안다면은 무조건 물어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첫째율이 이거라. 대한민국에 10만 5천 명이 넘는 개업 공인중개사. 맞죠? 숫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 이 사람 아닙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해가 연말에 등록하려면 다 누가 되는 기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회가 법인으로 등록할 가능성은 낮잖아. 대부분이 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이 앞에 우리가 사무소 보는 사람들 있잖아. 전부 다 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취소되면 등록이 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반대로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은 살아남는지 안 남는지, 이런 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하기 좀 어려웠잖아. 교재에서 막 생략을 해버려. 알겠어요? 무슨 소리냐 했죠? EBS 방송가 한번 들어봐봐요. 이 설명하는 거 안 해. 그 조금 난해하다 싶은 거는 다 설명 안 해보마. 그 강의 들으마 전부 다 듣고만 있어 귀에 쏙쏙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다 들어오지 뭐. 야, 강의 되게 잘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강의 잘하네 하는 평가하는 건 좋아. 근데 그 뒤에 저기 공부하는 게 다 한 줄 알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줄 알고, 그거 수업만 다 들으면 합격하는 줄 알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또 이 과목은 무슨 득점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고득점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생략하는 부분이 다른 과목은 많이 있더라도, 고득점해야 되는 과목은 생략하는 부분이 가급적마다 줄여야 되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고득점해야 되는 과목은. 자, 그럼 됐고. 73페이지에 7번 봅니다.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뜻하는 거죠. 왜? 자격 정지 처분은 누구한테만 행하는 거니까?
소속 공인중개사한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니까. 그러면 정지기간 중 동그라미 칩니다. 정지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다라는 소리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왜 되노? 요쪽은 자격 취소 되잖아요. 이건 다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 표 제재분류표 있잖아. 그 제재분류표가 다 해결되면 이것도 다 기억되는 거거든. 그럼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왜 됩니까? 물어봐. 제재분류표가 다 외워진 사람은 우회되긴 우회돼. 자격 취소되지. 하면서 맞춰버리.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런 게. 이 제재분류표를 다 외워야만이 이 과목은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 오해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알았어요. EBS 방송 강의가 나쁘다 소리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EBS 방송 강의는 잘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녹화 떠놓으면 좋아. 녹화 떠놨다가 뜰 수만 있으면 녹화 떠났다가 나중에 뭐 시험 치기 전에 마무리 용도로 싹 틀어놓고 들어보면은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합니다. 조금 더 쉬운 내용들이 싹싹 들어오잖아. 강의도 잘하잖아 그 사람들이.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마무리 용도로 한번 싹 듣기는 좋다라는 소리다. 알겠습니까? 10월 초일 가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부할 자료의 양이 늘어나야 되나 줄어들어야 되나?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처음 공부할 때부터는 공부할 자료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자꾸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공부할 양이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내려올 줄은 몰라. 알겠어요? 그 사람은 학교 가가지고 학문하면 좋습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 궁금해져가 계속 알아볼 자료들이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것들까지. 알겠어요?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대학원 가가 학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자격시험을 어느 정도까지 딱 출제될 범위까지는 싹 갔다가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자료 다 더 자꾸 수집하면 안 돼. 적당하게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8번 할 건데 여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쉬었다가 가야 될 타이밍이 됐네. 8번 또 별표 해놓고 쉬었다 갑시다. 알겠어요?